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평생의 의무일까요? 만약 어느 날 당신이 아들의 아이, 즉 손주를 돌봐주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대가로 아들이 어머니는 내 부양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등을 돌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엔 자식에게 헌신하다, 버림받은 손해만 본 노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울며 불며 매달리지도 않았고 구차하게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지만 뼈아픈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었고 우리 모두에게 노년의 진정한 품격과 무기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는 왜 손주를 봐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그리고 자식이라는 유일한 기둥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존엄과 노후의 안정을 되찾았을까요? 무엇보다 그녀는 어떻게 단 하나의 결단으로 이 모든 판세를 뒤집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한 노인이 삶의 끝자락에서 보여준 지혜로운 승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의 노년을 진짜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고 말이죠.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로 딱 70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저 늙어가는 내 곁에서 말벗이나 좀 해주고 몸이 아플 때 병원까지 부축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 시리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은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안부 전화 한 통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 서울 변두리 오래된 상가에서 양장점을 했습니다. 재봉틀 돌려가며 쉴 새 없이 일했지요. 명절이나 되어야 고깃국 한 번 끓여 먹을 수 있었던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지훈이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어가며 악착같이 뒷바라지에서 아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졸업 후 판교 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금쪽 같은 외동아들이라 우리는 젊은 날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평생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당시 돈으로 1억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금을 털어 전세 보증금에 보태주었고 예단비며 결혼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을 불러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러주었죠. 그때 우리는 이미 은퇴해서 국민연금과 꼬깃꼬깃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아들네 신혼집에서 딱 사흘을 묵고 내려왔습니다. 더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게 정리도 덜 됐고 단골 손님들 수선해줄 옷가지들이 눈에 밟혀서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나면 다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질 줄은요. 처음 몇 년간은 지훈이와 며느리가 명절마다 내려오긴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친정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를 때면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잡채를 좋아한다기에 당면을 삶아 볶았고 닭백숙을 좋아한다기에 토종닭을 사다가 푹 고안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깍듯하게 인사할 줄 알고 설거지 거드는 신혈이라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은 며느리가 임신하던 해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해, 제 남편, 그러니까 지훈이 아빠가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황이 좋지 않다며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며느리가 만삭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전화를 해서는 며느리 산후조리와 육아를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서울로 올라오라는 거였죠. 저는 입술을 깨물며 거절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고 병원을 오가야 했고 검사니 약이니 챙겨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저는 끼니조차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짬을 낼 수가 없다. 내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툭 내뱉더군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장모님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사돈어른께 부탁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담담한 대화가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산후조리를 못해준 그 일 이후로 아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하고 살갑게 부르던 아들이 갑자기 낯선 타인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당시엔 남편 병수발하느라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혼자 남겨진 적막감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제게 가진 실망감이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요. 남편의 투병 생활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우리 부부의 평온한 노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 겨우 73이었습니다. 평소에 산행도 다니고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덜컥 폐선암 중기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살던 동네 의원에서 대학병원으로 다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 대형 병원으로 쉴 새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남편 살리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혼자 거동하던 남편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쇠약해졌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곡기를 끈다시피 했죠. 저는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사고를 사다가 고안에서 숟가락으로 한 입 한 입 떠먹였습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남편을 위해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고 아픈 내색 안 하는 남편 곁에서 밤새 손을 잡고 지켰습니다. 한밤중에 남편이 고열에 시달려 응급실 복도에서 밤을 새운 적도 여러 번입니다. 코에 튜브를 꽂고 창백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볼 때면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병실에서 남편이 갑자기 몸을 떨며 통증을 호소할 때였습니다. 늙고 둔한 내 손이 재빨리 통증 조절 버튼을 눌러주지 못할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들은 어땠냐고요? 1년에 딱 2번 왔습니다. 수술하던 날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금방 가버렸죠.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침대 맡에 서서 쓱 한 번 보고는 내 어깨를 툭 치며 엄마 고생하시네요. 한마디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 고생하시네요 라는 말이 어찌나 가슴 시리던지요. 지난 몇 년간 병마와 싸우며 고생한 건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저 혼자였다는 걸 확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단 하룻밤도 아버지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후 아버지가 구토하며 탈진하는 모습을 본 적도 휠체어를 밀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젊은 애가 직장 다니랴, 가정 챙기랴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얼굴이라도 좀 비추는 게 그리 큰 욕심이었을까요? 더욱 마음이 차갑게 식은 건 제가 너무 지쳐서 딱 하루만 와서 밤을 새워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집에 가서 잠시 눈이라도 붙이고 싶었거든요. 아들은 대뜸 내일 아침 회의가 있어요. 서연이도 집에서 애 보느라 정신없고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삶에서 저와 남편은
처리해야 할 일정 중 하나일 뿐 마음속에 담아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이나 손주 봐달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제가 산후조리를 안 해줬으니 지금이라도 그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었겠죠. 아들은 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혼자 심심하잖아요. 올라와서 같이 지내요. 집도 북적거리고 좋잖아요. 그때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8시에 병원 가고 밤 10시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심심하다니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치면 말도 안 나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니까요. 나중에 체면 칠해라도 하려고 아들네 집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 봉투를 손주 덮는 이불 밑에 살짝 찔러 넣었습니다. 현금 10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할미의 작은 성이다라고 했더니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네, 고맙습니다 하더군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해서 30분도 안 돼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내용은 대충 이랬답니다. 누구는 편하게 노후 즐기느라 손주 크는 건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용돈이라고 준 게 고작 10만 원. 진짜 어이없네.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제 모든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제가 거절했던 그 몇 년, 제 남편은 제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을 버려두고 손주를 보러 갔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저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하는 할머니의 도리는 못했을지언정 저는 제 남편에게 떳떳했기에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해졌습니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귀를 찌를 만큼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확인하다가 텅 빈 베개를 보고서야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곤 했죠. 외로움을 달래보려 동네 문화센터 건강강좌도 나가봤습니다. 이웃인 최 여사가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최 여사는 손녀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게 낙이라며 자랑을 늘어놓는데 저는 듣고만 있어도 속이 쓰렸습니다. 우리 아들은 전화 한 통이 귀했으니까요. 오기가 생겨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받뒀군요. 엄마, 왜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밥은 먹었나 해서. 네, 먹었어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어요. 30초도 안 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뚜뚜거리는 수화기를 들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는데 거절당한 것보다 더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아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방해될까? 바쁜 건 아닐까? 매번 망설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걸자는 원칙까지 세웠습니다. 아들이 귀찮아할까 봐요. 가끔이라도 엄마, 요즘 별일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면 살 것 같았는데. 남편 49제가 지나고 이듬해 설날이 될 때까지 아들과 3분 이상 통화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손주 얼굴 보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면 며느리는 안 받고 다음날 걸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들으니 며느리가 어머님 전화 너무 자주 하셔서 부담스럽대요. 급한 일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라고 했답니다. 손주 웃는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게 그들에겐 성가신 시어머니의 간섭이었나 봅니다. 한 번은 몸보신 좀 하라고 말린 관자랑 대추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아들이 문자를 보냈더군요. 엄마,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여기 마트 가면 다 있어요. 택배비 아까우니까 그냥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 문제가 아니라 정성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점점 제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손주 몇 살이에요? 물으면 말문이 막힙니다.
글쎄, 유치원 갈 때 됐나 하고 얼버무립니다. 제 핏줄인데 몇 살인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요. 우리는 그저 예의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칼칼하더군요. 밤새 창문을 열어두고 자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심부터 머리가 핑 돌고 다리가 송뭉치처럼 풀렸습니다. 열을 재보니 38.8도. 덜컥 겁이 났지만 생강차나 마시고 누우면 낫겠지 했습니다. 저녁에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겨우겨우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동네 내과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뼛속까지 오한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감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쓰러져 죽어도 아무도 모를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연락할 곳이라곤 몇 안 되는 늙은 친구들 뿐인데 그들도 나만큼이나 늙고 병든 처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평소에도 그리 냉랭한데 지금 전화한다고 당장 달려올까? 바쁜데 왜 아프냐는 소리나 듣지 않을까? 저는 이를 악물고 조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동생의 막내딸인데 시내 약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아이입니다. 성실한 남편 만나서 알뜰살뜰 사는 착한 아이죠. 제 목소리가 다 죽어가니까 민지가 깜짝 놀라더군요. 고모, 저 지금 바로 갈게요. 꼼짝 말고 계세요. 30분도 안 돼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의자에 축 늘어져 있는 저를 보고 민지가 기겁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곧장 저를 업다시피 해서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응급실에서 피검사를 하고 링거를 맞았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에 탈수 증세까지 겹쳤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늦었으면 폐렴으로 갈 뻔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링거를 다 맞고 나니 새벽이 시였습니다. 민지는 병상 옆에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데 아예 월차를 내고 3일 동안 제 입원 수속까지 밟아주더군요. 이온 음료며 과일이며 자기 돈으로 다 사오고 밤새 제 곁을 지키며 대소변 받아낼 기세로 간호했습니다. 민지야, 너 힘들게 왜 이러냐? 내가 네 친정엄마도 아닌데. 제가 미안해서 한마디 했더니 민지가 웃으며 말합니다. 고모가 저 어릴 때 업어 키우셨잖아요. 명절 때마다 용돈 제일 많이 주신 분도 고모고요. 고모가 해주신 갈비찜 맛을 제가 어떻게 잊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사소한 일들을 이 아이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제가 우산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던 일, 젖은 옷 갈아입히고 따뜻한 국 끓여줬던 일. 민지는 그때 제가 엄마 같았다고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내가 무심코 뿌린 친절의 씨앗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정작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다 잊었는데 조카가 이걸 기억해 주는구나. 퇴원 후에도 민지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반찬을 챙겨주고 낡은 싱크대 수전도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서 아들에게 받지 못한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핏줄이 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나를 지켜주는 사람에게 맡기겠노라고. 이 낡은 빌라는 저와 남편이 벽돌 한 장 한 장 아껴가며 장만한 우리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이건 상이 아닙니다. 제 노년을 지킬 마지막 보루이자 자존심입니다. 어느 날 저녁 장을 봐서 들어오는 민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인감, 신분증 사본이 들어 있었죠. 민지야,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내가 나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만 챙겨준다면 이 집 너한테 주마. 민지는 펄쩍 뛰었습니다. 고모, 무슨 소리세요? 지훈 오빠가 있잖아요. 이건 고모 전 재산인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오빠나 올케한테도 다 말해뒀다. 내가 지난 몇 년간 너 때문에 버틴 거 걔들도 안다. 이건 널 위한 게 아니라 날 위한 거다. 내가 안심하고 늙어가고 싶어서 그래. 사실 아들에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정리된 관계였죠. 며칠 뒤 민지 부부가 함께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생전에는 부양 의무를 다하고 사후에 이 집시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을 민지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편찮으시면 바로 전화하세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홧김에 한 복수가 아닙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의 효도를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40살도 아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60살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들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집을 민지한테 넘겼다면서요. 제정신이에요? 아들의 첫 마디는 몸은 괜찮으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아들은 분을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민지가 엄마 딸이에요. 남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남한테 줘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집 문제 터지니까 이제야 얼굴을 비추네.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서 소리쳤습니다. 딴 소리 마세요. 제가 상속인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면 무효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마지막으로 여기 온 게 언제냐? 작년 설날에 와서 떡국 한 그릇 먹고 20분 만에 갔지. 처가 가야 한다고. 그 뒤로 전화 한 통 제대로 했니?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응급실 실려갔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안과 종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넌 바쁘다고 했지. 근데 민지는 달랐다. 걔는 내 똥오줌 받아낼 각오로 날 지켰어. 내가 집을 준 건 걔가 예뻐서가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었던 사람이 민지였기 때문이야. 아들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가족에 대한 정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 내가 정을 논할 자격이 있니?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너 어땠어? 나 아플 때 너 어땠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야? 엄마가 우리 애 안 봐줘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자업자득이라고요. 저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서 너희 집 식모 노릇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았으면 그게 행복한 노후였겠니? 나는 사람이다. 식모가 아니야. 나는 내 죄를 갚으려고 사는 게 아니다.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내 효도를 바라고 내 노후를 도박하듯 걸 수 없다. 누가 내 옆에 있어 주느냐. 그게 내 유일한 기준이다. 그날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우리 모자 사이의 인연이 현실이라는 칼로 깨끗하게 잘려나갔음을 느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지가 따뜻한 국을 끓여왔습니다. 고모, 오늘 고모 좋아하시는 소고기 무국 끓였어요. 저는 그 따뜻한 국물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집은 자식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킬 마지막 수단입니다. 누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가? 누가 내가 기침할 때 물을 떠다 주는가? 저는 핏줄이라는 허상 대신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의 온기를 택했습니다.